안녕하세요. 산림청 차장 임상섭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원래는 죄송하지만 산림청 청장님 남성영 청장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데 국회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할 테니까 잘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품을 군수님께도 느티나무로 만든 펜 세트를 제가 선물 드렸는데 제가 5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성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퀴즈를 잘 맞추시거나 그러면 수제로 만든 건데 제가 하나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 4가지 시작하면서 우리의 숲의 모습 현주소, 글로벌 산림 메가트렌드, 국민의 산림 주요 산림 정책 4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 뭐 이렇게 산림청의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앞부분에는 제가 대부분 산림이 왜 중요한지 또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뭐 나무를 많이 쓰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제가 근무를 하면서 일반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명쾌하게 좀 설명을 요번에 드리면 이렇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실 때 이래서 산이 숲이 기후 변화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된대. 그죠? 이래서 나무를 많이 쓰는 것이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아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오면서 장성에 대해서 제가 깊은 산림청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인연이 있는데 다 장성 편백숲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인데 고 춘원 임종국 선생님이 그죠? 1921년부터 87년까지 계셨는데 충령산에다 편백나무하고 삼나무를 개인 사비를 들여서 하셨어요. 조림을 하셨어요. 우리 산림 임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이십니다. 큰 어른. 전국에 저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또 장성의 고 임종국 선생님이 저하고 종씨입니다. 저하고 같고 저도 나주임가인데 종씨고 같은. 그래서 이제 좀 형편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죠? 중간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온 매물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매물 나온 산림청에서 그래도 국가적인 자산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혼심의 힘을 들여가지고 산을 이렇게 388헥타를 갖고 놓으셨는데 이게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다시 매각되거나 하는 거는 저희가 국가적인 손해라고 보고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수를 해서 2002년도에 매수를 했죠. 해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한 8년간 잘 다듬어서 치유의 숲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이 충령산을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고 2011년도에는 국립편백 치유의 숲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숲이라는 거는 산림청에서는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는데 뭐 경제적인 목적으로 가꾸는 거, 사회적인 목적으로 가꾸는 거, 환경적으로 가꾸는 목적인데 산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하면 대부분은 목재 생산이라든지 산림 경영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편백숲이나 편백숲도 사실 그렇게 경영할 수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걸 기획을 할 때 지역 사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재를 생산하지 않고 편백에서 피톤치드라는 건강에 좋은 피톤치드와 다른 건강에 좋은 물질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을 저희들이 알고 이거를 치유의 숲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치유의 숲으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더니 2020년도에 한 27만 명 정도 왔고요. 2021년도에 24만 명.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숫자가 많이 줄은 겁니다. 올해는 해보니까 한 40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관광객들이 이용자들이 제가 아까 전남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개수되지 않은 방문객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양가장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2014년도에 산림 휴양가장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한번 야 이게 경제적으로 지역사회 파급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파악을 해봤더니 한 2014년 122억 정도 그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된 파급 효과가 13억 원, 부가가치 파급액 49억 원, 그래서 총 한 184억 원. 14년도니까 지금부터 거의 8년 전 정도죠. 8년 정도지. 이게 한 50% 정도는 지금 뭐 이렇게 증가율을 따지면 한 250, 현재 가치로 따지면 250억에서 한 300억 가까이 될 거라 저는 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공했던 사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운영을 해보니까, 국립자연휴양림은 숙소 개념이 있어서 외부에서 음식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지역에 와가지고 해먹고, 그죠? 그 부엌이라든지 주방이나 다 있으니까 먹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게 지역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치유예습은 저희들이 만들 때 숙박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유림은 그냥 숲만 빌려드리고, 숲하고 치유 프로그램만 빌려드리고 모든 자원들은 지역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디자인을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산림청에서 국유림이 지역 자원에다가 많은 기여를 하는 사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성 편백림, 편백수, 치유예수. 두 번째는 인제 원대리 자작나무숲, 그죠? 그것도 다 국유림입니다. 국유림. 또 제일 마지막에 울진 소광리의, 그죠? 금강서나무림. 이 세 가지 다 국유림인데 저희 지역에다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장성이 온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고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 소재이기도 합니다. 나무를 생산하면 환경이 파괴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환경을 보존하자고 나무를 안 베면 산을 가지고 있는 산주들이 소득이, 그죠? 나지 않는, 그냥 재산세만 내는, 세금만 내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하기도 하고, 현재 보면은 산림과 숲하고 지금 기후 변화하고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산불이나 산사태 같은 대형 산림 재난, 이런 것들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죠? 이게 글로벌 이슈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 전 세계 다 똑같습니다. 대형 산불 나고 막 캘리포니아, 호주, 미국, 러시아, 막 스페인 이런 데 산불 많이 나죠. 이런 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경제와 환경, 공익과 사익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 서비스는 늘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또 산이, 우리나라는 특히 산이 전체 국토 면積 63%입니다. 그죠? 여기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저번 주에 이집트에서 어떤 국제적인 행사가 열렸는데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렸습니다.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이집트에서 열려서 제가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이 사진을 가지고 제가 발표를 이렇게 몇 번 했었어요. 했었더니 굉장히 많이 놀랍니다. 위에 있는 게 1970년도에 포항 영일지구. 여기는 수차례 조림을 해도 조림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70년대 특단의 조치를 특수사방 조림해서 현재 모습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두 사진을 가지고 그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온 한 160개국 그 나라들인데, 그 중에는 선진국 그룹이 있고 개발도상국 그룹이, 후진국이라는 개발도상 그룹이 있는데, 개발도상국 그룹에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열심히 녹화를 하면 산림을 다 녹화할 수 있다. 그죠?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한 것이 모델이다, 모델. 할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다 되었다. 유엔에서도 대한민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토가 황폐화됐다가 다시 조림해서 녹화가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우리나라 녹화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황폐화되고 있는,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는
도상국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들한테 계속 이 모델을 보여주면서 할 수 있다고 이제 설명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선진국에서도 지금 이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기후변화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고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해야 되겠다는, 탄소를 배출하는 것들을 흡수하는 거랑 이렇게 맞춰가지고 제로로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계획들 막 수립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20년 동안 지금 지구의 기후변화가 유래된 나라의 책임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온난화,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됐다, 이런 것들이 현재 이렇게 된 상황은 주로 어느 나라나 어느 나라 그룹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선진국이죠, 그죠? 선진국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화석연료로 석탄이나 석유를 떼면서 국가가 발전을 하면서 배출된 탄소들, 그것들이 누적이 돼가지고 현재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됐고 기후 변화 됐고, 그죠? 그러면 그 책임을 이제 선진국이 지라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요구를 하겠죠. 뭘로? 돈을 달라. 펀드를 주면 너네들이 이렇게 기후 변화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익을 본 대신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으니 후진국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황폐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대신 돈을 달라. 그럼 그걸 가지고 다른 걸 해보겠다. 이게 주 논의예요. 근데 선진국에서는 펀드를 만들어서 주고 싶기는 한데, 개발도상국에서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멈칫멈칫해요. 멈칫멈칫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인증 모델을 만들어라, 인증 시스템을 만들어라,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해라, 계속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면서 후진국 개발도상국한테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선진국들한테 할 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못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다 할 수 있다, 우리 해봤다, 산림청에 대한민국에서는 산림청하고 국민들이 이런 걸 다 해봤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롤 모델을 잘 활용을 하자. 선진국한테도 설명할 수 있는 롤 모델이 우리나라고, 후진국한테 개발도상국한테도 홍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롤 모델도 우리 산림청의 이 롤 모델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없고 이렇게 사진 슬라이드 두 커트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1973년도가 본격적으로 조림한 지 첫 해예요. 1973년도. 우리나라는 그 전부터 조림을 하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잘 안 되고 막 지지부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973년은 매 10년 단위로 산림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을 하는데, 산림 기본계획의 1차 계획이 197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 고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손수익 또 청장님이라고, 장흥이 고향이신 분인데 손수익 청장님하고 또 고건 과거 총리하고 이렇게 세 분이 이제 트로이카라고 그러죠. 세 분이 해서 73년부터 해서 내년이 본격적으로 조림을 시작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그죠? 조림을 해가지고 50년 됐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70년대, 80년대 나무를 집중적으로 쫙 심다 보니까, 그죠? 이 나이가 지금 31년 때부터 40년, 40살, 41살부터 50살, 이 두 개가 거의 76%로 편중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면 한 중장년층, 노년층 가기 직전에 있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죠? 그 직전 세대들, 그 세대들이 한 7, 80%가 다 지금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분포가 돼 있어서 이게 조금 산림을 경영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재 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탄소를 흡수하는 것도 어렵고, 그죠? 그거는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죠? 73년부터 1차 본격적으로 심었는데 70년, 80년대 집중적으로 심다 보니까 2020년 돼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그 나무들이 한쪽에만 너무 편중돼가 좁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린 나무들이 지금 없잖아요.
어린 나무들이. 어린 나무들이 없죠. 나이 많은 나무들도 없고 딱 여기 2칸, 여기하고 요 3칸 정도만 좀. 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핀란드에 살았는데 여기는 핀란드의 서쪽, 아니 남쪽 지역이고 이건 북쪽 지역의 이 나이 구조인데, 나이 구조로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균일하게 돼 있고, 나이가 많은 나무들은 잘라 가지고 목재로 수확을 하고, 또 수확을 해서 원래 요렇게 점선으로 돼 있던 게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서 어느 정도 균일하게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이제 OECD 국가 전체의 그래프입니다. 어떤 그래프냐면 OECD 국가 38개국인데 38개국에서 산이 있는 나라들을 쭉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연간 벌채량은 생장량 대비 20%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반에서 3분의 1 수준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체코, 핀란드, 뭐 뉴질랜드, 독일 이런 데는 0.5가 넘어요. 0.5가 훨씬 넘죠.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산에서 1년간 100이라는 만큼 크면 60이나 70 정도는 배해 가지고 다른 목적 활용을 합니다. 목재로. 근데 우리나라는 1년 동안 산에 숲에서 100이라는 나무의 양이 크면 얼마밖에 못 하냐면 채 20% 내외 그 정도만 잘라 가지고 지금 끄집어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도 이쪽 단계에 있을 때 조금씩 자르고 또 여기에 나무를 새로 심고 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이런 식의 지금 구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열심히 심어가지고 못 빼게 했던 것들이 못 빼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다른 나라하고 산림에 대한 정서나 문화가 완전히 틀려서 여기분 다 동의하실 텐데, 나무는 절대 베면 안 되는 거, 보호해야 되는 거, 막 이렇게 인식들이 돼 있죠. 근데 이제 외국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산림과 관련된 선진국들은 숲이나 나무는 자원입니다. 자원이라서 베서 쓰고 또 심고 베서 쓰고,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한, 그죠? 지속 가능한이란 말 쓰게 되는데, 그런 자원으로서의 개념이 없고 우리는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현상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뒤에 이제 이게 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타이밍이 약간 늦긴 했지만 숲가꾸기 같은 걸 통해서 우리나라 산림을 경제자원으로 육성해야 될 시기다. 그죠? 숲가꾸기를 해서. 자, 숲을 잘 가꿔주면 목재 생산도 1.38배 정도 늘어나고, 탄소 흡수 효과도 1.5배 정도 늘어나고, 물 저장량도, 숲도 잘 가꾸면은 숲 안에 있는 토양이 물을 머금는 양이 정도가 달라져요. 잘 가꾸면 한 17% 정도 더 늘어납니다. 잘 늘어납니다. 자, 이거 단적으로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 똑같은 나이의 잣나무예요. 잣나무 25년생인데 여기 노랗게 보이는, 흐려서 잘 안 보이시는데 요렇게 노랗게 보일 때하고 요 노랗게 보일 때가 면적이 같습니다. 근데 요건 숯가꾸기를 해준 거예요. 이건 숯가꾸기 안 해준 거고, 숯가꾸기를 해줬더니 이만큼 자랄 때에 숯가꾸기 안 해주면 요 정도 자라죠. 그죠? 이 나무의 양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게 여기 말씀드린 1.38배, 1.3배, 30% 정도 더 자랐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나무의 양이 자란 거랑 나무의 양이 자란 거가 나무 값이 많이 받겠네, 더 많이 받겠네,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나무가 빨리빨리 더 잘 자란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더 많이 빨리 흡수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 빨리 자라고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들은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많이 흡수했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의미가 현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뒤에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글로벌 산림 메가 트렌드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탄소와 관련돼서, 탄소와 기후 변화 관련돼서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 전 세계 다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글로벌 이슈, 전 세계에서 다뤄지는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뭐 전쟁도 있고, 뭐 빈곤도 있고, 가난도 있고, 물 부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그 나온 것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현재 전 지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 평화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뭐 무역 공정한 무역이라든지 뭐 여행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거의 공통적으로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숲이나 산림 파괴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후진국들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목재가 이제 생산이 되면 가장 어떤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목재가 전 세계적 우리나라 말고 전 세계에서 누구 손 들고 맞춰보실 분 있으세요? 예, 펄프. 또 다른 의견. 일단 예, 난방. 예, 저 두 분한테 드리세요. 난방입니다. 난방 연료. 예, 저분하고 앞에 분은 틀리셨는데 펄프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펄프가 맞습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게 손 드셔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난방용 맞습니다. 전 세계에 생산되는 목재의 몇 퍼센트 정도가 난방 연료용으로 사용되는지 아세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음식 만드는 연료용이기 때문에 난방용하고 좀 틀리긴 하지만 50%입니다. 50%. 그죠? 뭐 집 짓고 이 나무 바닥하고 하는데 나무 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숲을 바라볼 때, 그죠? 바라볼 때 뭐 이렇게 치유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여유 있고 좋은 숲이지만 개발도상국에서의 숲에 있는 나무는 생존 3대 생존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50%가 난방을 연료나 밥을 짓는데 쓰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연료를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여기에 말씀드린 농업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아까 제가 물 말씀드린 물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또 빈곤으로 인한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림자원의 부족으로서 생산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고 전 세계 개발도상으로 보면 숲이 없음으로써 겪는 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 뭐 SDG라고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 SDG라고 합니다. SDG의 17개 목표를 국제사회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처음에 보시면 1번이 No Poverty 그래가지고 빈곤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는 제로 헝거, 배고픔이 없어야 된다. 뭐 네 번째는 퀄리티 에듀케이션, 그래서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우리 산림 분야는 15번에 해당된다. 15번에 해당되고 15번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요런 국제사회에서도 이렇게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산림 분야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림 분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엔에서 산림 전략을 2017년부터 2030년까지 세워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산림 보호라든지 산림 복원, 조림, 재조림을 통해서 세계 산림 면적을 2030년까지 한 3% 정도 늘려야 되겠다. 그죠? 늘려야 되겠다. 이게 목표예요. 3% 2030년까지 뭐 10년 가까이 10년 조금 덜 남았는데 3% 늘리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구의 허파가 어디예요?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온 지구의 허파? 네? 아마존이죠. 그죠? 아마존은 현재 탄소를 배출한 현재 아마존 지역은 탄소를 배출하는 데일까요? 흡수하는 데일까요? 손 들고 얘기하실 분. 손을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 누구 손 들고 얘기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저기 뒤에 뭐 예, 예, 흡수. 예, 또 다른 의견. 예, 예, 흡수. 예, 또 다른 의견이 없어요? 배출. 예, 저기서 산림 전문가라서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자, 다른 분요. 배출입니다. 배출. 여러분들은 아마존이 그 숲이 열대우림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탄소를 많이 흡수해가지고 배출을 안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몇 년 전에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존이 이미 탄소를 배출하는 지역으로 변해버렸어요. 뭐 때문에? 산림 황폐화 때문에. 산림 황폐화가 어떤 것들이냐면 그쪽 지역 사람들은 나무를 그 숲을 이용해서 뭔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쪽은 뭐 특히 소고기, 그죠? 목축, 그리고 뭐 콩, 대두, 그리고 또 뭐
팜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숲을 잘라내서 거기에 농경지나 목초지로 전환을 합니다. 숲은 탄소를 흡수하지만 농경지는 탄소를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1년색 작물들이 많기 때문에. 흡수했다가 연말되면 배출하고, 흡수했다가 연말되면 배출하고. 나무는 50년이 됐던 100년이 됐던 계속 흡수를 하잖아요. 그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일부 배출하긴 하지만 따져보면 다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근데 아마존 지역이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젊은 사람, 여기 혹시 채식하시는 분 계세요? 채식? 비건이나 뭐 채식하시는 분 없어요? 아, 여기는 없으시구나. 비건이나 젊은 친구들, 젊으신 분들이 그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보시면 얘기를 하시다 보면. 근데 그분들이 채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신 왜 저 사람들이 채식을 할까? 체질 개선, 건강, 또 환경, 예. 또 뭐 동물에 대한 동물 복지, 그죠? 자, 환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 누구세요? 일단 저기 하나 들으시고 왜 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아,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젊은 친구들이 초창기에는 동물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게 너무 애틋하고 그래서 생명윤리 차원에서 안 먹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건강 때문에 뭐 건강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죠? 자기 종교상 신념 때문에 안 먹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는 우리 젊은 분들이 그 채식을 하게 된 이유가 환경적인 이유가 많아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그 내용이 맞습니다. 쌀이나 콩을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소를 키워가지고 소가 키우려면 채식이니까 걔한테 사료를 먹여야 되잖아요. 사료를 먹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료를 먹는 게 사람을 먹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를 더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소를 키우려면 그 소를 우리가 잡아먹고, 그죠? 그런 사이클 때문에 환경, 탄소와 관련돼서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사료와 곡물과 관련된 게, 곡물을 소들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곡물들을 대주기 위해서 산림을 잘라가지고 초지로 변경을 시킨다든지 농작물로 바꿔요. 근데 그게 사람이 먹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동물을 먹이는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숲이 줄어들죠.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특히 여러 가지 동물들인데 소는 메탄가스를 배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기후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원인이 되는 가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이산화탄소 CO2. 두 번째는 메탄가스. 이 CO2는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화석연료를 떼면서 발생하는 그 온실가스고요. 두 번째 메탄가스는 대부분 생물적인 요인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요인이, 여기 장성 소 유명한데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만드는데, 소의 트름이라든지 방구에서 배출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요.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그 배출되는 양은 2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강력함, 그 온실가스의 역할을 하는 그 강력함은 20배가 넘습니다. 이산화탄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물론 온실가스 역할을 하는 게 수증기도 온실가스 역할을 해요. 온실가스 역할. 수증기도 하지만 그거는 주기가 짧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또 이산화탄소인데. 그래서 젊은 분들이 요즘은 채식을 하는데 뭐 동물이 귀엽고 생명 이런 것 측면도 있지만 환경 보호 때문에 내가 채식을 한다 그러시면, 그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딱 캐치가 이제 되셔야 됩니다. 그죠? 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운동도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일주일에 하루만 채식을 해도 한 1억 2천만 톤의 곡물을, 전 세계인이 다 그랬어요. 하루만 채식을 해도 1억 2천만 톤의 그 곡물을 세이브할 수 있다.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이거는 산림 관련된 메가트렌드인데 이거는 어떤 슬라이드냐면요. 우리나라에 보도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빅데이터로 돌려보니까 큰 글자들은 많이 언론이나 이렇게 회자가 되는 것들이에요. 작은 글자들은 적게 돼 있고 산림과 관련돼서 언론 보도된 것들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 보시면 그룹핑이 이렇게 됩니다. 기후 변화, 온실가스, 그죠? 생물 다양성, 산림 생물 다양성, 산림 생태계 복원 요 그룹. 산림 재난의 대응 일상화, 그죠? 이건 뭐 산불, 산사태 이런 것들. 산림 복지 수요, 뭐 휴양이라든지 아까 말씀 치유라든지 이런 것들. 목질계 바이오매스 이런 것들. 목질계 바이오매스 나중에 말씀드리면 녹색 한반도 이런 것들이 올해 최근에 이렇게 언론이라든지 회자가 많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는 뜻인데 언론에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회자가 많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산림이나 임업 주요 정책 키워드들이 과거에는 숲, 생태계, 사람 중심, 살터, 쉼터 이런 식으로 했다가 기후변화,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 이렇게 했다가 현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르네상스, 산림 르네상스 대책 계획과 관련된 거는 경제임업, 환경임업, 사회임업, 그리고 플러스 안전한 산림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상식 중에 하나인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를 꼭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뒤에 있는 대책 이런 거는 보시고 이게 이해하시면 우리 다 공무원들이시고 다 아시니까 되는데 이거를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알았으면 좋겠는데 숲에서 숲이 아까 말씀드린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온실가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CO2잖아요. 그죠? CO2,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제 되는데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각 기업이나 산주나 지자체가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죠? 식생 복구. 아까 그게 마찬가지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산이었던 것들을 다른 용도로 타 용도로 돌렸어요. 초지가 됐던 농지가 됐던 택지가 됐던 그죠. 그거를 다시 복구를 해주는 그죠. 그런 활동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증진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산림 경영.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데 아까 숯가꾸기를 많이 해주면 38% 내지 40% 정도가 나무가 잘 큰다 그랬죠. 나무가 잘 큰다는 거는 탄소 흡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얘기 때문에 숯가꾸기 꼭 베지 않고 숯가꾸기라든지 탄소 경영이라든지 산림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줘도 숲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규 조림, 재조림 마찬가지로 없던 데다 나무를 심는 건 활동이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목제품 이용. 그죠? 다섯 번째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 끝에 있는 두 개가 약간 헷갈려요. 애매해. 나머지는 다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탄소 흡수원 기능이라든지 증진 활동인데, 야, 이런 나무 같은 거 이거 쓰는 게 지구 환경에 도움되는 나무 그 활동일까요? 그죠? 그게 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안에도 이제 목재로 많이 했는데 이 귀한 나무들을 이렇게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목구조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게 이게 진짜 환경적으로 좋은 활동이야?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많으시.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일이냐면, 나무가 자란다는 거는 나무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생장을 합니다. 뭐 비료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비료 없어도 다 커요. 나무는. 딱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원료가 재료가 하나는 물,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그죠? 그러니까 햇빛은 이제 그 태양에서 오는 거예요. 두 가지야 자원만 있으면 나무는 자라게 돼 있어요. 물하고 이산화탄소, 그죠? 그 원소 기호로 따지면 나무에 뭐 미량 원소 조금 뭐 황이라든지 질소라든지 이런 거 다 질소라든지 다 빼고 주 원소는 C 탄소, H 수소, O 산소 딱 세 가지 원소로만 돼 있어요. 나무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C하고 H하고 O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목재 제품입니다. 여기 벽에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이 원료를 나무를 안 쓰고 콘크리트나 석재나 다른 알루미늄이나 철강이나 이런 재료 밑에 깔고 있는 플라스틱 합성섬유나 이런 걸로 썼을 때는 목재 제품을 첫 번째 가공할 때 여기는 에너지가 소비가 굉장히 적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서. 만들 때 드는 보세요. 콘크리트를 채광을 해가지고 믹서기에 레미콘에 돌려가지고 섞어가지고 개가지고 와가지고 인력이 발라가지고 하는 거하고 벌채를 해서 켜가지고 여기 설치하는 거하고는 에너지 배출이 50% 정도 적습니다. 이 목재가. 그 두 번째는 어떤 얘기가 그게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바닥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 한 대기 중으로 안 날라갑니까? 태우지 않는 한 다시 공기 중으로 안 올라가요. 태우지 않는 한. 근데 만약에 이게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시멘트나 뭐 유리나 이런 합성섬유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은 그 소재 만들 때부터 다 화석연료나 지하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목재 제품 자체로서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죠?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고정해 가지고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석유화학 제품을 쓴다는 건 어디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끄집어 쓰는 겁니까? 석유화학 제품은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라고 그러죠. 화석연료의 부산물들이잖아요. 다 석유화학 제품들이. 철강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다 끄집어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 철강이 화석연료 같은 거는 탄소가 순증되는 자원들이고요. 순증. 끄집어내는 순간 지구상이 플러스 돼요. 무조건. 어떻게 됐든 간에. 목재는 카본 제로입니다. 왜요? 이 나무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드세요?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다가 목재 형태로 있다가 이게 썩거나 태우면 다시 공기 중으로 갔다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은 지하에 있던 것들이 끄집어내서 뭔가 만들거나 원료가 만들어짐으로써 공기 중에 날아갔기 때문에 순증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친환경적이고 탄소 감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에요.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속 가능한 산림이 경영되는데 아마존 같이 배에서 목재로 쓰고 거기다 다른 용도로 쓰고 하는 그런 숲에서 생산된 목재는 친환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계속 산림으로 경영이 돼야 돼요. 나무를 베서 또 다시 심고 숯가꾸기 하고 다시 베고 다시 심고 이게 순환 경영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SFM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생산된 목재들만 친환경적인 활동이에요. 두 번째 조건. 해외에서 수입되는 목재는 사실 친환경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목재 소비가 아닙니다. 왜? 운송되는 과정에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배에서 싣고 온다든지 뭐 육상으로 온다든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서 생산된 목재를 그 국가에서 소비할 때 그 친환경적인 목재 소비라고 저희들이 얘기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지켜져야 목제품 이용이 탄소 흡수 증진 활동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실 때 야 나무로 뭐 집 짓고 나무로 된 제품 쓰고 제가 나무로 된 펜도 드렸지만 나무로 된 펜하고 플라스틱이나 쇠로 된 펜하고 어떤 것들이 훨씬 더 친환경적인 활동이고 탄소 저감적인 활동이겠어요? 당연히 나무로 쓰는 게 훨씬 더 친환경적인 활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만들어드린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 생산되는 목재의 50%가 연료로 써서 공기 중에 대기로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그 개발도상국에서 50% 정도 쓰는 연료는 탄소를 순증시키는 활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기 중에 있던 탄소가 나무가 돼서 그걸 떼서 다시 공기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순증이 된 거 아니지만 우리가 주로 제일 많이 쓰는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연료들 있죠. 화석 연료들은 땅 속에 있는 탄소를 끄집어내서 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이 아니고 굉장히 환경에 안 좋은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끝에 두 가지는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것도 단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를 대체해서 나무를 에너지로 쓰는 것도 지구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질문이나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답변이 정확하게 되실 거고 또 그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소비 활동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활동을 할 때 그런 것도 고려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여러분들 그 물품 구입 같은 거 하실 때 되도록이면 플라스틱이나 철강이나 이런 거보다 기왕이면 목재로 된 제품들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시오. 예.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들 그런 것들 활용을 해 주시면 굉장히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물론 조금 비싸고 가격이 비싸고 물론 좀 이렇게 사용하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 다 그런 것도 좀 감안해서 하시면 좋. 그 국가 우리 감축 목표가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밑에 보시면 하여튼 큰 흐름은 2050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탄소량하고 감축하는 양하고 같게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하겠다는 게 이제 2050 탄소 감축 로드맵입니다. 2050. 근데 2050년까지 너무 머니까 2030년까지 중간에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 산림이나 목재 제품이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그죠? 장작이라든지 목재 우드 펠릿이라든지 뭐 이런 칩이라든지 이게 떼는 거 그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거 다 합쳐서 한 11% 정도를 숲과 나무로 다 감당을 할 계획입니다. 그죠? 숲과 나무로 다 감당.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탄소 제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포항제철, 포스코입니다. 우리나라에 배출하는 탄소의 거의 10%를 포철해서 배출한다고 이렇게 데이터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현대 자동차, 철강, 뭐 그죠? 반도체도 탄소 배출 많이 된다고 다 산업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는 걸 저감하라고 하면 할수록 기업의 활동은 위축됩니까? 활성화됩니까? 위축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그런 배출되는 것들을 누가 흡수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숲이에요. 숲하고 목제품 이용,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동 그런 것들을 많이 하면 할수록 기업들이 산업 활동하는데 탄소를 저감하는데 드는 부담들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는 숲이 나무를 생산하고 뭐 휴양을 하고 등산을 하고 이 단계에서 이제 탄소라는 매개체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조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산업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이런 활동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숲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자란다는 거는 탄소가 저장된다. 그죠? CO2하고 H2O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탄소 C는 고체가 되고요. 나머지 O2 요거는 다 날아갑니다. 그죠? 산소로 배출이 됩니다. 산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숨도 생명의 근원이 있을 수도 있고 나무 목재 1톤당 이 나무 목재 1톤당 이산화탄소가 1.84톤이 돼 있어요. 이산화탄소 톤으로 1.84톤을 흡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하여튼 뭐 저기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산식이 있는데 나무 1톤에 저장된 탄소량은 0.5톤이고 이산화탄소는 1.84톤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한 절반 정도는 이 나무의 무게의 절반 정도는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탄소. 이산화탄소가 아니라 탄소. 이산화탄소는 공기니까 기체니까 고체로 보면 탄소로 보면 한 절반 정도로 돼 있다. 자, 요것도 이제 굉장히 설명을 제가 공을 들여서 드려야 되는 파트인데 여기 되게 쉽게 그림을 잘 그려놨는데 어린 나무는 밥을 한 2공기 정도 먹어요, 하루에. 고3이나 대학생 젊은 친구들은 막 밥을 하루에 한 10공기 정도를 먹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드시고 하면 밥을 하루에 1공기밖에 많이 안 드세요. 그죠? 소식을 하세요. 그죠? 이건 사람도 그렇지만 나무도 똑같아요. 나무도 똑같아서 젊은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자기가 자라나는 몸이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어느 시점을 딱 지나고 나면 탄소 흡수하는 것보다 배출하는 게 더 많을 때도 있어요. 이산화탄소. 왜 그러냐면 자기가 호흡을 해서 자기도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나라의 그 영국 구조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왕성한, 그죠? 왕성한 나이가 중장년층의 나이가 분포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되면 우리나라도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 절반 정도로 줄어버립니다. 그대로 놔두면. 네. 나이들이 점점 늙어가서.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빨리 나무를 베서 이런 목재로 쓰고 그 자리에다 어린 나무를 심어주고 베서 또 심어주고 이런 사이클이 돼야 숲이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최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벤다고 저거 뭐 잘못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건 사실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목재 이용의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건 현재는 이제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무가 더 자라는데 속도가 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더뎌진 것들은 잘라내서 이런 철강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를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이고 그 자리에는 생장이 왕성한 어린 나무들을 빨리 심어줘야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빨리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기후변화가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전 지구적으로 다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0여 개국이 모여가지고 기후변화 관련 당사국 총회를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하고 숲하고 나무하고 목재하고의 연관관계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국민을 위한 이제 주요 산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정과제라는 것을 이제 하잖아요. 세팅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국정 목표가 6개가 있습니다. 국정 목표가 6개가 있고 120대 국정과제가 이렇게 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120개 국정과제가 있는데 우리 산림 분야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요 파트에 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도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아까 국정목표 3번째에 요 2가지 산림청 주간 과제가 들어 있습니다. 임업인의 소득 안정, 그죠? 뭐 환경 문제 제가 앞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고 임업 뭐니 해도 산림청이 이렇게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는 첫 번째가 임업인, 두 번째가 국민 전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임업인의 소득 안정하고 산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 산림 복지 서비스는 일반 국민들을 위한 대상입니다, 그죠? 뭐 휴양 기회를 해준다, 치예습을 해준다, 뭐 수목장님을 만든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환경과 관련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자원을 육성한다. 이 2개가 우리 핵심 과제고요. 협조 과제가 있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여행 환경 조성인데 이건 주관은 문체부지만 협조는 산림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면적이 전체 국토 면적의 몇 %라고 생각하세요? 네? 64%? 네. 되게 70% 얘기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70%라. 저 입사할 때도 69%, 68% 그랬는데 벌써 지금 63%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한 5, 6년에 1%씩 주는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됐건 60% 이상이 산림이기 때문에 산을 빼고서 관광이나 휴양이나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빼놓고는 반드시 포함이 돼서 뭔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남북 그린 대탕트를 본격적으로 구인하겠다. 이거는 남북 문제인데 통일부가 주관이고 산림청이 이제 협조 부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남북 문제에 있어서 산림이 제일 핵심적으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얘기가 되는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북한이 이제 경제 제재 대상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외국으로부터 무슨 자원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수출입 같은 거나 지원하는 것들이 거의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유엔이나 유엔의 제재도 있고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도 있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있습니다. 뭐 철강유도 안 되고 석유화학유도 안 되고 뭐 연료가 될 수 있는 것도 다 안 되고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인적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대신 이 산림과 관련된 지원은 다 허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양묘장을 북한에다가 지원을 해준다 할 때는 양묘장에 들어가는 뭐가 있습니까? 뭐 비닐도 있을 테고 나무 폴도 있을 테고 또 전기가 필요하니까 태양광 패널도 있을 테고 또 물론 묘목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양묘장을 짓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다 제재에서 면제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 산림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정쟁이나 무슨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 허용을 해주는 것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굉장히 풍요롭게 살기 때문에 산림이 생존과 관련된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다 뭐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에 겪으셔서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많습니다. 연료로도 써야 되고, 그죠? 산림이 황폐화되니까 뭐 비 오면은 산사태 많이 나죠. 산사태 많이 나고 모래 흙 같은 게 하류로 많이 내려오니까 농경지 같은 것들 다 황폐화되죠. 그죠? 물 같은 것도 되기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산림이 남북 협력하는 데 가장 선도적으로, 저도 그 농약을 이렇게 재선충 방제에 필요한 농약을 전달해 주러 북한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선충 방제할 때도 쓰고 저쪽 북쪽에 중국하고 북한하고의 접경 지역에는 그래도 그 숲이 조금 있는데 함경도 평안북도나 함경북도 쪽이 좀 있는데 자강도도 거기에도 병해충이 너무 심해서 농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도 지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5년 동안 산림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서 5년 동안 해야 될 그 계획이 5년 동안 해야 될 계획이 산림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산림 르네상스. 자, 근데 이렇게 명칭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여기 세계사나 역사에 관심 많으신 분은 다 무슨 뜻인지 대강 아시겠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는 그 고전의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굉장히 융성했었잖아요. 그죠? 융성했었고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있었고 그러다가 중세 시대에 와서는 약간 문화적으로 침체기가 있었죠. 그죠? 뭐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발달했지만 문화적으로는 이게 좀 침체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14세기, 16세기 돼서는 르네상스 시대가 오면서 인문주의가 다시 부흥을 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그림을 그리고 뭐 이렇게 발명을 하고 뭐 철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했던 이게 이제 부흥이라는 뜻입니다. 부흥. 그죠? 원래 그 활발했던 시기에 침체기를 갖다 다시 부흥됐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도 산림과 관련돼서 그런 맥락을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까 73년도가 본격적으로 조림한 첫 해라고 그랬잖아요. 73년도에 이후부터 한 100억 그루 이상을 산에다 계속 심었어요. 저희 100억 그루.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녹화가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게 계속 심기만 하고 벌채라든지 또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까 목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잘 안 됐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 가지고 뭔가를 활용한다는 게 환경 파괴 활동이 아니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산림 보호 정책이나 이런 홍보 때문에 마치 산에 있는 나무를 베면 뭔가 죄를 짓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임업인 소득도 없죠, 당연히. 소득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좀 어렵고
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는 르네상스, 산림 르네상스 선진국형 산림 경영 관리를 통해서 르네상스 시대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 동안 붙인 계획의 이름이 산림 르네상스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여기 뭐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기능과 가치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 말은 조금 뭐 지속 가능한이란 말을 그냥 여러분들 흘려들을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지속 가능한 산림, 지속 가능한 개발, SDG 할 때 Sustainable Development, G는 goal, 그죠? Sustainable. 지속 가능한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한국말로 흘려들이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맥락이 어려운 맥락, 그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핵심 개념이 두 개인데, 하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지속 가능하려면 시간적으로 다 공평해야 되죠. 근데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 편익 있죠. 이 편익이 우리 후손들한테 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동일하게 돼야 되겠죠. 우리는 시컷 여기서 뭐 화석 연료 떼고 뭐하고 해가지고 탄소 다 배출해서 우리는 잘 편하게 살다가 갔는데 후손들이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그죠? 그래, 지속 가능성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의 가치나 기능을 공동 같은 정도의 편익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죠? 우리만 시컷 잘 쓰고 넘겨주면 안 되고. 두 번째는 경제, 환경, 사회라는 얘기가 지금 뒤에 계속 나올 텐데, 여러 가지 가치나 편익이 있는데 학자들이 구분을 할 때 너무 어렵고 많으니까 뭐 70가지, 80가지 편익이 넘어요. 산림에서 발생되는 편익들이 70가지, 80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다 세분해서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크게 그룹핑을 딱 세 가지로 합니다. 경제적인 편익, 환경적인 편익, 사회적인 편익, 그죠? 여기 안에 또 세부적 굉장히 많습니다. 뭐 경제적인 편익하면 뭐가 있어요? 목재 생산, 그죠? 뭐 임산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그죠? 환경과 관련된 거는 뭐 기후변화와 관련된 탄소 감축, 뭐 맑은 물 공급, 그죠? 사회적인 것 같으면 산촌의 정주 여건을 좀 활용을 해서 산촌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또 일자리를 공급해서 사회적인 안정망 구축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데 세 가지 편익으로 구분해서, 쉽게 얘기해서 지속 가능하게 산림을 경영을 하려면 현재 시대와 미래 후손 시대, 후손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가치를 공평하게 나눠야 되고, 그 가치라는 거는 환경적인 가치, 경제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세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은 개념이고, 원래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환경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전 범용적으로 많이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막에서 발단이 된 개념입니다. 이막, 산림자원관리학 이막. 나무를 쓰려면은 최소한 50년에서 뭐 30년, 50년, 100년 정도를 기다렸다 써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 판단하면 자기 혼자 다 베고 50년, 100년 동안은 후손들이 그걸 활용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라든지 이런 임학자들이 내가 100헥타르의 산이 있는데 이거를 후손들이 내 미래 세대까지 계속 꾸준히 균일하게 쓰려면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 나가야 될까? 이런 것들 계속 고민을 많이 한 것들이 뭐 그런 개념들이 발전이 돼서 지금 환경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쓰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개념입니다. 이게 이막에서 발단이 됐다고 저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유럽에서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림경영관리의 키워드는 물론 지속 가능성,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 더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겠다.
산림 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했다. 아까 글로벌 트렌드에서 슬라이드 보여드렸죠.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들, 그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한 겁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산림의 경제, 환경, 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했다.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예요. 임업도 경제적인 임업, 환경적인 임업, 사회적인 임업.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거기에 플러스 안전한 산림, 산불, 산사태, 재선충 같은 산림 병해충, 솔리폭발이나 산림 병해충 이런 걸로부터 산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 것인가.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 세계적으로 한 40억 세제곱미터가 원목이 생산이 되고 소비가 된 전 세계적으로 원목이 40억 세제곱미터가 되는데 산업용으로 쓰는 게 반, 연료용으로 쓰는 게 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 중에 하나예요, 목재는. 그렇게 생각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 2,800만 세제곱미터의 목재를 1년간 소비를 하는데 아까 정확하게 말씀해 펄프용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종이 만드는 원료죠, 펄프용. 그다음 바이오매스용. 바이오매스용은 이제 에너지로 쓰는 거, 칩이라든지 펠릿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거, 제재용으로 쓰는 거, 합판, 보드, 단판, 여러 가지 기타 쓰는 게 한 26%. 요 정도 수준 쓰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거는 요 제재용입니다. 제재용이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데 우리나라는 나무 본격적으로 심은 지 50년밖에 안 돼서 아주 크고 굵고 그런 나무들이 아직 생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재용으로는 조금 쓰는 용도가 부족한데 결론적으로는 어떤 얘기냐면 84%를 다 수입해서 써요. 목재 소비되는 양의 84%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목재를 많이 쓰기도 쓰는데 산림 자원의 양이 이렇게 소비량만큼 양이 많지 않아서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고. 자, 우리 산업 규모를 한번 보실까요? 임업이 얼마 안 될 것 같죠? 임업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임업 관련된 종사자가 한 그래도 2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임산물 생산에 뭐 목재, 송이, 감, 호두, 대추, 잣, 뭐 취나물, 뭐 곰치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8조 원 정도 됩니다. 8조 원. 그리고 여기 1차 생산된 것들이 이제 목재 산업계로 2차 제조업 분야로 가죠. 목재 산업. 제조업 분야라면 종사자가 한 17만 명. 매출액이 그래도 48조 정도 됩니다. 48조. 그리고 업체도 한 6만 4천 개 정도. 6,400개 정도 등록 목재에 관련된 업체도 있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나무 생산이나 이 관련된 일들이 많지 않을 것 같지만 굉장히 그래도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는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배출되고 산업 활동으로 인해서 배출되고 있는 그리고 뭐 난방용으로 배출되고 있는 탄소의 한 6.3% 정도를 우리나라의 숲에서 다 흡수를 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죠?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더 훨씬 더 많이 키우고 막 가꾸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2030년까지 목표가 6.3% 정도를 숲에서 흡수를 하는데 이걸 11%까지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 현재보다 2배 정도 2030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다른 OECD 국가들하고 지표를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그 산림과 관련된 굉장히 선진국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산림 면적 비율이 4위예요. 4위. 네 번째로 산림이 많은 나라예요. 일본이 3위고 68%, 대한민국이 63%, 4위. 1헥타르당 인목 축적이라는 거는 1헥타르당은 다 아시겠지만 100m 바이 100m의 면적에 인목 축적이라는 거는 서 있는 나무의 양, 그게 이제 나무가 단위 면적당 얼마나 나무가 많이 서 있느냐 이걸 따진 지표인데 저희들이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은 1헥타르에 131 세제곱미터. 근데 우리나라는 헥타르당 165 세제곱미터. 그죠? 요 지표는 평균 이상이지만 증가율이 있죠. 증가율.
나무의 생장 증가율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심은 지 50년밖에 안 돼서 나름대로 나무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쭉쭉쭉쭉 빠릅니다. 빠른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들이 확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지표가. 흡수하는 양이. 이렇게 돼 있고. 목재 수입량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4%를 수입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죠. 그죠? 산림 면적이 68%고 인목 축적량은 한 200 가까이 정도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일본은 목재 작업률이 40%가 넘어요. 40%. 우리나라는 16%밖에 안 됩니다. 목재 작업률이. 일본은 우리나라의 거의 한 3배가 되는 거죠. 3배. 그렇죠. 2배에서 2.5배나 3배 돼요. 일본에 가보신 분들 많겠지만 일본은 목재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굉장히 알뜰하게 산에서 수집해서 써요. 우리나라는 이제 감벌 같은 거 해가지고 비용이라든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감벌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관리도 굉장히 집약적으로 많이 하고 또 문화 자체가 목재를 이용한 문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거를 뭐 목재의 양이나 나무의 양 이 차이로 보지 않고요. 산림청에서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산림의 면적이라든지 나무의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거의 뭐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해서 낮긴 하지만 뭐가 차이가 있냐면 기반 시설의 차이가 많다고 봐요. 제일 차이가 큰 게 임도입니다. 임도. 산에 길이 없어서 저희는 생산하거나 뭘 활동을 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일본은 임도라든지 그 임도 수집망이라든지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생산 비용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차이 개입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라고. 물론 나무의 양이나 산림의 면적도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의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요. 프랑스에 가셨을 때 관광 가신 분 계시겠지만 프랑스에 산이나 나무가 많던가요? 별로 못 보셨죠? 주로 이제 관광지는 파리나 이런 도시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프랑스 저기 알프스 지역 끼고 있는데 가면은 산이나 이게 숲이 좀 많고 좋습니다. 그죠?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요 걸쳐 있는 거 그쪽에 조금 있는데 하여튼 마크롱 대통령이 저희가 보면은 굉장히 좀 근데 2030년까지 투자를 해가지고 목재 산업을 지원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얼마 전에. 예. 숲이 별로 없는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숲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겠다. 배출되는 거랑 흡수되는 걸 맞추겠다. 목재 산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산림이 별로 없는 나라들도 그렇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구상에서 탄소를 흡수해서 고정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산림, 바다의 미역 같은 거 있죠. 녹조류 같은 것도 엽록소가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매니지할 수가 없어요. 뭐 열심히 키운다고 양이 막 늘어나고 안 키운다고 줄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 자체도 이산화탄소를 함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메이저인데 그중에서 산림만 유일하게 조절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탄소를 잘 흡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탄소가 굉장히 줄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줄이려면 배출을 저감시키려면 기대고 있는 거는 산림하고 목재 제품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3개 말고는 없어요. 3개, 3가지. 그리고 흡수하는 거는 그 3가지고 감축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를 쓴다든지 태양광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는 다른 정책이고 배출된 것을 다시 흡수하는 거는 산림이나 목제품이나 바이오매스 에너지 3개 말고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일본 한번 보실까요? 전체 착공 건축물의
44%가 다 목조입니다. 목조, 나무. 일본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재 작업률 42%고, 독일 같은 경우도 재생 에너지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마지막 독일. 재생 에너지가 있는데 거기 재생 에너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풍력, 태양광, 그죠? 바이오매스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 중에 50% 가량을 목재 펠릿, 목재에서 충당을 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들은 굉장히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는 좋은 에너지원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외부 기상 상황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서 이게 변동폭이 크죠. 그죠? 또 그거를 만들 때 환경 훼손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는 탄소가 배출이 되지 않지만 그거를 만들거나 세우거나 할 때 또 환경 파괴 문제들도 있고 또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의 반대들도 많고, 그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바이오매스 에너지, 특히 이 펠렛은 석탄 떼는 거랑 똑같아요. 방식이. 그냥 연료가 이렇게 손가락 같이 돼 있어서 넣으면 됩니다. 많이 넣으면 화력이 많이 나오고 적게 넣으면 화력이 적게 나오고, 또 이 크기당 발열하는 열량이 굉장히 커가지고 운송비도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는 바이오매스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핀란드, 제가 계속 핀란드 말씀드렸는데 핀란드에서 10대 기업 중에서 임산업 관련된 기업이 벌써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 한때 방송 광고에 많이 나왔었는데, 가구, 실내 인테리어 가구할 때 많이 나온 멘트가 뭐예요? 어느 스타일의 가구, 어느 스타일의 인테리어. 아시는 분? 한때. 유럽인데 약간 한 글자 더 붙어요, 앞에. 네? 네, 북유럽. 북유럽 스타일이 핀란드가 대표적인 나라잖아요. 다 보시면 별거 없어요. 다 가구 목조로 된 가구 위주로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천으로 된 그런 것들 돼 있고 약간 어두운 나라 중에 따뜻한 감이 돼요. 그만큼 이제 생활 자체가 목재하고 친근한 그런 것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많이 유행을 했던 그런 내용들. 자, 경제임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산이 보물산이 될 수 있는가? 보물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시면 목재나 임산물 생산하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아이템이 많고 그 중에 하나가 6차 산업화라고 그러는 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통틀어서 한 군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1차 산업은 생산하는 거, 2차 산업은 제조, 3차 산업은 서비스. 세 개가 숲에서 다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숲체업 경영이라는데, 숲을 경영하고 계시는 산주들은 수익을 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래도 40년, 50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그죠? 그걸 아니면 쪼개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 사이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들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제안을 제공을 해드리는 겁니다. 뭐 이렇게 관광 농원처럼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서 뭐 야영을 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생산되는 것들을 또 직접 따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도록 해두고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경험을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이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들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임업은 이 노동 강도가 좀 센 편이잖아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스마트화해서 여러 가지 좀 기계화나 자동화라든지 로봇 관련된 거, 심지어는 지금 우리 뭐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웨어러블 슈트를 가지고 산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저 수트를 입으면 기계를 장착을 하면 힘을 10분의 1만 들여도 뭐 내가 100이라는 거를 해서 이 나무를 들 수 있는데 10이라는 힘만 들여도 이렇게 들 수 있는 웨어러블 슈트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고, 또 안전 문제 때문에 산에서 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첨단 장비 중에서 안전 장비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농업 분야는 스마트팜 같은 거 많이 이미 개발이 돼 있죠. 저희들도 양묘장 같은데 묘목을 키우는 양묘장도 스마트팜에서 스마트 온실 같은 것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생산으로 경제임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직업들도 살림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저기 환담장에서 조합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산림 레포츠 지도사, 그죠? 과거에는 그냥
가가지고 산에서 뭐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데 지금은 엑스트림이라 가지고 임도라든지 산에서 길 없는 데서 막 타기도 하고 패러글라이딩 같은 거 하기도 하고 그죠? 암벽 등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그냥 개개인들이 하는 활동으로 이렇게 내두기에는 좀 위험한 측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도를 해주고 양성을 가이드를 해주고 할 수 있는 산림 레포츠 지도사 같은 자격증을 만들면 거기서도 일자리가 많이 나온다. 혹시 나무의사 관련된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무의사? 들어보셨죠? 나무의사도 굉장히 유망한 직종 중에 하나인데 내년 6월부터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700명 정도 나무의사들이 배출이 돼 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을 할 때 저희가 수의사하고 동물의사, 수의사하고 대비를 해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입법 과정에서 질문들이 야, 나무 죽으면 되지 뭐 그걸 꼭 의사가 그렇게 막 이렇게 고도의 전문가가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뭐 환경적 기능 뭐 동물은 살아서 움직이고 하니까 좀 윤리적으로나 이렇게 좀 뭔가를 잘 케어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나무는 살아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한번 보고 따져볼까요? 가격. 가장 좋은 반려견이나 가장 좋은 고양이나 반려묘나 가장 좋은 애완동물 가격하고 내가 정원수나 아끼는 나무의 가격하고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뭐 옳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을. 나무 좋은 거는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가는 것도 굉장히 많죠. 조그마한 분재도 그렇고 몇 천만 원짜리도 많고. 그죠? 특히 뭐 어떤 향나무는 모 기업의 회장이 뭐 백지수표도 주고 쓰고 싶은 만큼 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셨는데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가치로 봤을 때 가격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봤을 때 반려동물만큼 나무도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무의사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우리 여기 군청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고 학교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뭐 약을 그러니까 농약 병해충 방지 목적으로 농약을 칠 때 고독성 농약을 친다든지 맹독성 농약을 친다든지 또 병해충에 맞지 않는 농약을 쳐서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언론 보도에도 많이 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약에 대한 전문 지식이라든지 수목에 대한 병해충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농약 같은 거를 살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다니시니까 국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전문적인 스페셜리스트가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유망한 직종들이고요. 하여튼 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고 또 말씀드린 건 청년들이 요즘 산림 분야에 많이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일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주식회사 어반정글이라는 이제 청년들이 만든 회사인데 30대 청년 임업인들이 모여서 시민 정원사도 양성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공간 컨설팅도 해주고 정원을 조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운영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업한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 이거는 이끼 포자를 이용해 가지고 산림을 복구하는데 청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를 탄 그런 청년들도 있고 앞으로 미래 세대 청년들은 직업이 평균적으로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고 얘기해 보세요.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3개랍니다. 3개. 앞으로 청년들은 한 개 직업에 평생 우리 선배들이나 저처럼 하나의 평생 직장 개념들이 잘 없어요. 해보고 또 자기의 자아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적으로 더 좋은 데 있으면 옮기고 또 해보고 너무 어렵거나 힘들면 또 옮기고 평균적으로 3개 정도는 바꾼다고 합니다. 직업 하는데 농촌이나 산촌에 있는 청년 임업인들이나 보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의 직업 하는 일이 한 7개까지 되는 사람 봤어요. 산림에서 일을 하는데 1년 내내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시즌이 다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가지고 어느 시즌에는 뭘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시즌에는 뭐
사과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 어느 시즌에는 또 뭐 컨설팅을 해주고 어느 시즌에는 뭐라 해서 동시에 7개 직업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스케줄을 조절을 해가지고 살더라고요. 사는데 막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지 않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젊은이들하고 좀 살림 분야하고 맞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환경임업이에요. 환경임업. 우리가 나무로 생산되는 물질로 생산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한 8조 정도 되지만 물질로 생산되지 않는 그냥 환경적인 가치를 돈으로 다 환산해 보면 1년에 우리나라 숲이 221조 원의 가치를 우리들한테 줍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거. 그게 76조 정도 되고요. 산림의 경관의 가치, 경관 좋은 아름다운 경관 보여주는 것들이 28조 원. 또 토사 유출 방지하는 거, 산림 휴양 기능, 수원 함양 기능, 산림 정수 기능, 물을 깨끗하게 해서 정수 기능, 산소 생산 기능, 그리고 기타 이렇게 다 합치면 한 221조고 국민 1인당 환산을 해보면 1년당 한 428만 원의 그 가치 기능을 이렇게 살림에서 무료로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임업 중에 하고 환경임이라는 게 이러한 공익적 기능들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임업을 해주는 것들이죠. 하는 것들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트가 이 온실가스 흡수 기능과 관련해서 환경임업은 기존에는 돈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환경임업이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업에서 탄소를 배출을 100을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니네는 50까지 낮춰야 돼. 언제까지 50 탄소 배출 50까지 낮춰야 돼. 그렇게 할당을 해주거든요. 50을 낮추는데 50을 낮추는 게 뭐 생산 설비를 바꾸기도 하고 원료를 바꾸기도 하고 해서 안 되는데 해서 20 정도를 더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를 드는 건데 20은 많이 배출해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산주들이나 지자체나 다른 국가나 가가지고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제. 그렇게 안 하면 뭐 과징금을 받는다든지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와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와 국가. 우리나라에서 뭐를 철강 제품을 생산을 했는데 미국에다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미국에서는 이거 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된 제품인데 관세 30%더 추가적으로 붙여야 되겠어. 30% 붙여요. 붙여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에서는 관세 30%를 붙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해서 탄소 배출이 안 됐다는 저감이 됐다는 증명서 같은 거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는 방법들이 자기네들이 직접 나무를 심어도 되고 생산 설비를 바꿔도 되고 남는 사람한테 사와도 되고 물론 리미트가 있습니다. 100%다 사오면 안 되고 어느 리미트 한계 내에서 사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환경임업이 돈으로 환산이 되는 주식에서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듯이 탄소 배출권도 전 세계적으로 주식처럼 이렇게 거래되는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임업인들하고 산촌에 있는 상황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성구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하게 못 봐서 그렇지만 국토의 43%가 산촌입니다. 그 중에서 98%가 30년 내에 이제 소멸될 위기에 있다고 이제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산림 경영 구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좋은 측면도 있고 경영 기반과 관련돼서 경영 구조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산주 숫자가 218만 명이에요. 218만 명. 640만 헥타의 70%가 사유림인데 그 사유림 70%의 산주가 218만 명입니다. 산주가 너무 많아요. 산주가 너무 많다는 건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뭔가 그 산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산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저도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와서 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공유 지분으로 계속 내려와요. 형제들끼리. 이게 정리를 하고 이렇게 선조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시면 삼형제면 삼형제 공유 지분으로 내려오죠. 두세 대 지나면 우리 삼형제가 A가 둘이니까 6명으로 나눠지겠죠. 다시 두 형제 하면은 24명으로 되겠죠. 산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벌채를 하는데 허가를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24명을 다 받아야 돼요. 안 됩니다, 경영이. 그러니까 원활한 산림 생산 활동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큰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요런 것들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산림 병해충 방제를 하든 산사태가 나서 거기 사방 사업을 하고 뭘 하든 간에 산림에 대해서는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요런 것들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사유리 매수 사업을 합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것도 국가에서 매수를 해서 국유림화를 시키고 또 산이 필요한 개인 산주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대여를 해주죠. 대분화, 사용허가를 해줘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이제 바꿔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지은행이라는 농지은행 들어보셨죠? 농지은행 마찬가지로 산지은행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지연금, 산지은행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뭐 환경이목과 관련된 마찬가지 얘기 드리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스페인에 있는 메트로폴 파라솔 이게 뭐 구조물이 나무로 돼 있어요. 나무로. 세계에서 제일 큰 목조 주택이고 요거는 어센트 타워라고 86m짜리 미국에서 만든 나무로만 만들어진 빌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나무를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부 다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뒤에는 생애주기 산림복지 선호도 증가 이런 것들인데 산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또 도시숲, 정원,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이런 것들도 다 사회임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은 외국 해외 산림보다 우리나라 어느 데보다 잘 돼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사회임업, 경제임업, 환경임업 중에 제4요에서 안전한 산림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이건 산불이나 이런 것은 다 기후 위기에서 확산되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ESG 기업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도 ESG ESG 경영을 하는데 산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보시죠. 포스코, 현대, 백화점, SK, 뭐 우리금융, LG그룹 이런 데 다 삼성전자, 산림청하고 협약을 해서 산림 분야에 투자를 해서 ESG 경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간 조절을 좀 잘 못해가지고 여기 21세기를 향한 산림 비전이라는 내용인데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 18대 산림청장 이영래 청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산림은 국토의 얼굴이자 자원의 곳간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미래를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심는 일이다. 산림 행정은 미래 관리 행정이다. 이제는 산림 문화로도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벌써 18대 지금 34대인가 그렇게 치거든요. 벌써 18대 산림청장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기 온라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기후변화 대비 관광자원으로 조성할 나무가 있을까요? 기후변화 대비해서 제일 좋은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는 제일 좋은 나무가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그 빨리 크고 빨리 자라고 오래가는 그런 나무들이 제일 중요한 나무들입니다. 그죠? 그런 중요한 나무들이고 관광자원으로 정할 수 있는 나무는 관광자원으로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뭐 체험 과실수나 유실수 같은 걸 활용해서 따는 체험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정읍의 내장산처럼 단풍이라든지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하동이나 이런 데처럼 산수유처럼 꽃 같은 거를 또 관광자원에서 활용할 수 있고 예, 그 두 가지는 공통점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 많은 종류가 있고 제가 지금 직접을 딱딱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 환경하고 경제 관광과 관련된 공통적인 그런 수종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 뜻깊은 강연을 해주신 임상섭 차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